옛날 옛적 안동 낙동강 가에 한때는 이름 높던 퇴계학파의 양반 집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집은 이미 몰락하여 기와 몇 장이 떨어져 나간 채 겨우 체면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의 마지막 혈통인 이준혁은 25의 나이에도 과거를 보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집에는 특별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소월이라는 이름의 여종이었어요. 소월은 다른 여종들과는 달랐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알았고 약초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살림을 꾸려나가는 지혜가 남달랐습니다. 하지만 소월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슬픈 과거도 있었죠. 어느 가을 저녁, 준혁이 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있는 소월에게 말했습니다. 소월아, 오늘도 고생이 많구나. 소월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아닙니다. 도련님. 이 정도야 당연한 일이지요. 소월의 대답은 늘 그랬듯이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소월은 이 집에 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12살 때 이 집에 왔으니 이제 22살이 된 소월에게 이곳은 진짜 집과 다름없었습니다. 소월의 본래 집안은 대대로 향리를 지낸 중인 계층이었어요. 하지만 소월의 아버지가 관리들의 부정을 고발했다가 오히려 누명을 쓰고 집안이 몰락하게 되었죠. 가산을 모두 잃은 소월의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어린 소월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어디든 가서 일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향리 출신이라는 소월의 신분 때문이었어요. 양반들은 향리 집안 딸을 여종으로 부리기엔 부담스럽다 하며 소월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향리 출신을 어떻게 부려먹겠소? 그런 집안 딸이면 글도 읽을 텐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소? 이런 식으로 여러 집에서 거절을 당하며 소월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이준혁의 아버지가 소월을 받아준 것이지요. 다른 집들이 모두 거절할 때 이 집만은 소월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아이고, 어린 것이 고생이 많았구나. 우리 집이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도록 하마. 이준혁의 아버지는 소월의 사연을 듣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소월은 마음속 깊이 결심했어요. 이 집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입니다. 소월이 이 집에 온 후부터 집안 살림은 눈에 띄게 나아졌어요. 소월은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온갖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장에 나가서는 가장 싼 값에 가장 좋은 재료를 구해왔고 산에 올라가서는 약이 되는 풀들을 캐어다가 말려두었어요. 또한 소월은 글을 읽을 줄 알았기 때문에 준혁의 공부에도 은근히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소월아, 이 한자가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가끔 준혁이 어려운 글자를 물어보면 소월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글쎄요, 도련님. 제가 알기로는 이 글자가 지혜를 뜻하는 것 같은데요. 소월의 답이 늘 정확했기 때문에 준혁은 점점 그녀의 박식함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월은 자신이 너무 나서지 않도록 조심했어요. 여종의 신분으로 주제넘게 굴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밤, 준혁의 어머니가 갑자기 열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의원을 부를 돈도 없는 상황에서 온 집안이 혼란에 빠졌어요. 그때 소월이 나섰습니다. 마님, 제가 아는 약초가 있습니다.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요? 소월은 평소에 모아둔 약초들로 정성껏 탕을 다렸어요. 그리고 밤새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간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다음 날 아침 어머니의 열이 많이 내렸어요. 이 아이가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구나. 어머니는 소월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워했습니다. 그 순간 소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자신을 진짜 가족처럼 여겨주는 이 집안 사람들이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준혁의 과거 시험 문제였습니다. 준혁은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었지만 과거를 보러 갈 비용이 없었어요. 한양까지 가는 길비와 체류비,
그리고 시험 준비에 드는 각종 비용들을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소월은 밤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했습니다. 혼잣말, 도련님의 재주라면 분명 과거에 급제할 수 있을 텐데. 돈 때문에 기회를 놓칠 수는 없어. 소월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준혁을 도와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어느 날 밤, 소월은 홀로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혼잣말, 이제 은혜를 갚을 때가 왔어. 그 후로 소월은 본격적으로 집안의 재정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소월이 한 일은 집안에서 쓰이지 않는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오래된 서적, 사용하지 않는 그릇이나 가구들을 하나둘 팔았습니다. 소월아, 이런 것들까지 팔아서 무엇하느냐? 준혁이 안타까워했지만 소월은 의연했습니다. 도련님, 이런 것들은 다시 사면 됩니다. 하지만 도련님의 재주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소월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장터에 나가 다른 상인들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어떤 물건이 언제 비싸게 팔리는지를 파악했어요. 또한 자신의 바느질 실력을 활용했어요. 마을의 부유한 집부인들을 위해 정교한 자수 작업을 해주거나 아이들 옷을 지어주고 품삯을 받았습니다. 이 자수 솜씨가 어찌 이리 곱단 말인가? 마을의 김 부인이 소월이 놓은 자수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소월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뻤어요. 소월의 또 다른 특기는 약초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몸이 아플 때면 소월을 찾아왔어요. 소월 아가씨가 지어준 약을 먹고 나니 기침이 뚝 떨어졌네. 그 아이 손에는 복이 있나 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월의 평판은 날로 높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월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마을의 가장 부유한 최판서 댁에서 큰 잔치를 열게 되어 일손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소월은 주저하지 않고 최판서 댁을 찾아갔습니다. 소인은 이 마을에서 살림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잔치 준비에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돕겠습니다. 소월은 잔치 준비 기간 동안 부엌일부터 손님 접대까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이런 솜씨를 가진 여인을 어디서 구했소? 손님들의 칭찬에 최판서도 흐뭇했습니다. 잔치가 끝난 후 최판서는 소월에게 평소보다 훨씬 많은 품삯을 주었어요. 하지만 소월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소월은 마을 안악들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어느 집에서 일손이 필요한지, 어떤 일이 더 돈이 되는지를 파악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준혁이 안쓰러워했지만 소월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도련님, 저는 괜찮습니다. 이 집에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월의 말에 준혁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준혁은 소월을 단순한 여종으로만 보지 않게 되었어요. 어느 봄날 저녁, 소월이 장에서 돌아와 살림을 정리하고 있는데 준혁이 다가왔습니다. 소월아, 내가 모은 돈이 이제 제법 되는 것 같구나. 네, 도련님. 아직 부족하지만 조금 더 모으면 한양까지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준혁은 달빛 아래에서 보는 소월의 모습이 어찌 이리 아름다운지 마치 선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맙다, 소월아.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야. 소월은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혁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봄이 깊어가면서 소월은 작은 상술까지 부리기 시작했어요. 이웃 마을에서 명주실 값이 크게 올랐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아주머니들, 명주실을 짜서 이웃 마을에 내다 팔면 어떨까요? 평소보다 2배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소월의 제안에 마을 안악들은 협력했고 모두가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소월이가 아니었으면 이런 돈벌이는 꿈도 못 꿨을 게야. 그 아이 머리가 정말 좋구나. 한편 준혁은 소월의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월아,
내게 이런 재주까지 있는 줄 몰랐구나. 저도 몰랐습니다. 도련님. 그냥 도련님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것저것 해보다 보니 그런 어느 날 이웃마을 부유한 김진사 댁어른이 오래된 기침병으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월은 용기를 내어 김진사 댁을 찾아갔어요. 소인이 약초에 대해 조금 아는 바가 있습니다. 어른의 병을 한번 살펴보게 해주십시오. 며칠간 소월이 정성껏 달인 약을 드신 어른의 기침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 김진사는 소월에게 넉넉한 사례금을 주었습니다. 그 돈은 소월이 지금까지 모은 돈보다도 많은 액수였어요. 드디어 준혁의 과거 비용을 모두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이냐, 소월아. 이제 정말 한양에 갈 수 있는 거냐? 네, 도련님. 이제 마음 놓고 과거 준비를 하세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마당에 나란히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월아. 내가 한양에 가면 오랫동안 헤어져 있게 되겠구나. 소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련님이 과거에 급제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저는 괜찮습니다. 소월은 애써 밝은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혁은 그런 소월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늦었습니다. 들어가서 쉬세요, 도련님. 소월은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준혁은 그런 소월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과거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서 소월은 준혁이 한양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부터 10까지 꼼꼼히 챙겨주었어요. 도련님, 이 약재는 몸이 안 좋을 때 드시고요. 이건 소화가 안 될 때 우려 드시는 거예요. 소월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니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구나. 무슨 말씀을 하세요, 도련님. 도련님이 급제하시면 저도 기쁠 거예요. 드디어 떠나는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련님. 소월은 대문 앞까지 따라 나와 준혁을 배웅했어요. 몸 조심하세요, 도련님. 그리고 꼭 급제하셔야 해요. 소월아,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있어라. 그리고 고맙다. 준혁이 멀어져 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소월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며칠 후 소월은 마을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준혁이 한양으로 가는 길에 도적을 만났다는 이야기였어요. 정말인가요? 도련님이 다치신 건 아니죠?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하네. 하지만 짐을 많이 잃었다더군. 소월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자신이 모아둔 여분의 돈을 꺼내 한양으로 가는 상인편에 붙였어요. 편직을 도련님께서 몸은 무사하신지요? 돈이 부족하실까 봐 조금 보내드립니다. 부디 건강 챙기시고 공부에만 전념하세요. 소월의 편지를 받은 준혁은 감동했어요.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편직을, 소월아, 내 마음 고맙다. 나는 무사하니 걱정하지 마라. 너와 어머니가 보고 싶지만 공부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확인했고 마음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한편 고향에서 소월은 더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비단의 품질이 뛰어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멀리서도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소월은 한양으로 가는 상인들과 연결해서 자신의 비단을 한양에 내다 팔기 시작했고 버는 돈은 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드디어 과거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소월이 보내준 격려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준혁은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섰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 몇 달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준혁은 상위권으로 급제했어요. 축하하네. 이생원. 훌륭한 답안이었소. 준혁은 기뻤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소월이었습니다. 편지를 받은 소월은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님, 아버님, 도련님이 급제하셨어요.
정말 급제하셨다고요. 우리 아들이 해냈군. 소월아, 내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준혁은 고향 근처의 지방관직을 선택했습니다. 무엇보다 소월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몇 달 후, 준혁이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관복을 입은 준혁의 모습은 위풍당당했습니다. 소월아, 오랫동안 고생 많았다. 준혁의 첫마디에 소월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나리.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소월이 갑자기 자신을 나리라고 부르며 거리를 두자 준혁은 당황했어요. 소월아, 나는 예전 그대로야. 날이라고 부르지 말고 예전처럼. 안 됩니다. 이제 나리께서는 관리이시니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준혁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소월에 대한 감정이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한편 준혁의 혼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상급자들은 좋은 집안의 딸을 소개해주겠다며 나섰어요. 준혁은 이런 제안들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마음이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준혁은 소월을 조용한 곳으로 불러내어 이야기했습니다. 소월아, 나에게는 소중한 사람이 있다. 그러시군요. 그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부터 나를 믿어주고 도와준 사람이야. 그 사람 없이는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없었지. 소월은 눈물이 글썽했어요. 준혁이 누구를 말하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소월아, 그 사람이 바로 너야. 준혁의 고백에 소월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내 진심이다, 소월아. 나는 널 사랑한다. 준혁의 고백에 소월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나리. 저 같은 여종을. 하지만 이건 안 됩니다. 나리의 앞길에 방해가 될 거예요. 소월의 말에 준혁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 건 상관없다. 내 앞길은 옛날 옛적 안동 낙동강가의 한때는 이름 높던 퇴계학파의 양반 집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집은 이미 몰락하여 기와 몇 장이 떨어져 나간 채 겨우 체면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의 마지막 혈통인 이준혁은 25의 나이에도 과거를 보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집에는 특별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소월이라는 이름의 여종이었어요. 소월은 다른 여종들과는 달랐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알았고 약초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살림을 꾸려나가는 지혜가 남달랐습니다. 하지만 소월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슬픈 과거도 있었죠. 어느 가을 저녁, 준혁이 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있는 소월에게 말했습니다. 소월아, 오늘도 고생이 많구나. 소월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아닙니다. 도련님. 이 정도야 당연한 일이지요. 소월의 대답은 늘 그랬듯이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소월은 이 집에 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12살 때 이 집에 왔으니 이제 22살이 된 소월에게 이곳은 진짜 집과 다름없었습니다. 소월의 본래 집안은 대대로 향리를 지낸 중인 계층이었어요. 하지만 소월의 아버지가 관리들의 부정을 고발했다가 오히려 누명을 쓰고 집안이 몰락하게 되었죠. 가산을 모두 잃은 소월의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어린 소월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어디든 가서 일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향리 출신이라는 소월의 신분 때문이었어요. 양반들은 향리 집안 딸을 여종으로 부리기엔 부담스럽다 하며 소월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향리 출신을 어떻게 부려먹겠소? 그런 집안 딸이면 글도 읽을 텐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소? 이런 식으로 여러 집에서 거절을 당하며 소월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이준혁의 아버지가 소월을 받아준 것이지요. 다른 집들이 모두 거절할 때
이 집 많은 소월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아이고, 어린 것이 고생이 많았구나. 우리 집이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도록 하마. 이준혁의 아버지는 소월의 사연을 듣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소월은 마음속 깊이 결심했어요. 이 집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입니다. 소월이 이 집에 온 후부터 집안 살림은 눈에 띄게 나아졌어요. 소월은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온갖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장에 나가서는 가장 싼 값에 가장 좋은 재료를 구해왔고, 산에 올라가서는 약이 되는 풀들을 캐어다가 말려두었어요. 또한 소월은 글을 읽을 줄 알았기 때문에 준혁의 공부에도 은근히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소월아, 이 한자가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가끔 준혁이 어려운 글자를 물어보면 소월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글쎄요, 도련님. 제가 알기로는 이 글자가 지혜를 뜻하는 것 같은데요. 소월의 답이 늘 정확했기 때문에 준혁은 점점 그녀의 박식함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월은 자신이 너무 나서지 않도록 조심했어요. 여종의 신분으로 주제넘게 굴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밤, 준혁의 어머니가 갑자기 열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의원을 부를 돈도 없는 상황에서 온 집안이 혼란에 빠졌어요. 그때 소월이 나섰습니다. 마님, 제가 아는 약초가 있습니다.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요? 소월은 평소에 모아둔 약초들로 정성껏 향을 달였어요. 그리고 밤새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간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다음 날 아침 어머니의 열이 많이 내렸어요. 이 아이가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구나. 어머니는 소월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워했습니다. 그 순간 소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자신을 진짜 가족처럼 여겨주는 이 집안 사람들이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준혁의 과거 시험 문제였습니다. 준혁은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었지만 과거를 보러 갈 비용이 없었어요. 한양까지 가는 길비와 체류비, 그리고 시험 준비에 드는 각종 비용들을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소월은 밤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했습니다. 혼잣말, 도련님의 재주라면 분명 과거에 급제할 수 있을 텐데. 돈 때문에 기회를 놓칠 수는 없어. 소월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준혁을 도와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어느 날 밤, 소월은 홀로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혼잣말, 이제 은혜를 갚을 때가 왔어. 그 후로 소월은 본격적으로 집안의 재정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소월이 한 일은 집안에서 쓰이지 않는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오래된 서적, 사용하지 않는 그릇이나 가구들을 하나둘 팔았습니다. 소월아, 이런 것들까지 팔아서 무엇하느냐? 준혁이 안타까워했지만 소월은 의연했습니다. 도련님, 이런 것들은 다시 사면 됩니다. 하지만 도련님의 재주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소월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장터에 나가 다른 상인들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어떤 물건이 언제 비싸게 팔리는지를 파악했어요. 또한 자신의 바느질 실력을 활용했어요. 마을의 부유한 집부인들을 위해 정교한 자수 작업을 해주거나 아이들 옷을 지어주고 품삯을 받았습니다. 이 자수 솜씨가 어찌 이리 곱단 말인가? 마을의 김 부인이 소월이 놓은 자수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소월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뻤어요. 소월의 또 다른 특기는 약초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몸이 아플 때면 소월을 찾아왔어요. 소월 아가씨가 지어준 약을 먹고 나니 기침이 뚝 떨어졌네. 그 아이 손에는 복이 있나 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월의 평판은 날로 높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월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마을의 가장 부유한 최판서 댁에서 큰 잔치를 열게 되어 일손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소월은 주저하지 않고 최판서 댁을 찾아갔습니다. 소인은 이 마을에서 살림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잔치 준비에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돕겠습니다. 소월은 잔치 준비 기간 동안 부엌일부터 손님 접대까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이런 솜씨를 가진 여인을 어디서 구했소? 손님들의 칭찬에 최판서도 흐뭇했습니다. 잔치가 끝난 후 최판서는 소월에게 평소보다 훨씬 많은 품삯을 주었어요. 하지만 소월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소월은 마을 안악들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어느 집에서 일손이 필요한지, 어떤 일이 더 돈이 되는지를 파악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준혁이 안쓰러워했지만 소월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도련님, 저는 괜찮습니다. 이 집에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월의 말에 준혁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준혁은 소월을 단순한 여종으로만 보지 않게 되었어요. 어느 봄날 저녁, 소월이 장에서 돌아와 살림을 정리하고 있는데 준혁이 다가왔습니다. 소월아, 내가 모은 돈이 이제 제법 되는 것 같구나. 네, 도련님. 아직 부족하지만 조금 더 모으면 한양까지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준혁은 달빛 아래에서 보는 소월의 모습이 어찌 이리 아름다운지 마치 선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맙다, 소월아.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야. 소월은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혁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봄이 깊어가면서 소월은 작은 상술까지 부리기 시작했어요. 이웃 마을에서 명주실 값이 크게 올랐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아주머니들, 명주실을 짜서 이웃 마을에 내다 팔면 어떨까요? 평소보다 2배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소월의 제안에 마을 안악들은 협력했고 모두가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소월이가 아니었으면 이런 돈벌이는 꿈도 못 꿨을 게야. 그 아이 머리가 정말 좋구나. 한편 준혁은 소월의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월아, 내게 이런 재주까지 있는 줄 몰랐구나. 저도 몰랐습니다. 도련님. 그냥 도련님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것저것 해보다 보니. 그런 어느 날 이웃마을 부유한 김진사 댁 어른이 오래된 기침병으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월은 용기를 내어 김진사 댁을 찾아갔어요. 소인이 약초에 대해 조금 아는 바가 있습니다. 어른의 병을 한번 살펴보게 해주십시오. 며칠간 소월이 정성껏 달인 약을 드신 어른의 기침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 김진사는 소월에게 넉넉한 사례금을 주었습니다. 그 돈은 소월이 지금까지 모은 돈보다도 많은 액수였어요. 드디어 준혁의 과거 비용을 모두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이냐, 소월아. 이제 정말 한양에 갈 수 있는 거냐? 네, 도련님. 이제 마음 놓고 과거 준비를 하세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마당에 나란히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월아. 내가 한양에 가면 오랫동안 헤어져 있게 되겠구나. 소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련님이 과거에 급제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저는 괜찮습니다. 소월은 애써 밝은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혁은 그런 소월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늦었습니다. 들어가서 쉬세요, 도련님. 소월은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준혁은 그런 소월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과거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서 소월은 준혁이 한양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부터 10까지 꼼꼼히 챙겨주었어요. 도련님, 이 약재는 몸이 안 좋을 때 드시고요. 이건 소화가 안 될 때 우려 드시는 거예요. 소월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니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구나. 무슨 말씀을 하세요, 도련님. 도련님이 급제하시면 저도 기쁠 거예요. 드디어 떠나는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련님.
소월은 대문 앞까지 따라 나와 준혁을 배웅했어요. 몸 조심하세요, 도련님. 그리고 꼭 급제하셔야 해요. 소월아,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있어라. 그리고 고맙다. 준혁이 멀어져 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소월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며칠 후 소월은 마을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준혁이 한양으로 가는 길에 도적을 만났다는 이야기였어요. 정말인가요? 도련님이 다치신 건 아니죠?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하네. 하지만 짐을 많이 잃었다더군. 소월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자신이 모아둔 여분의 돈을 꺼내 한양으로 가는 상인편에 붙였어요. 편직을 도련님께서 몸은 무사하신지요? 돈이 부족하실까 봐 조금 보내드립니다. 부디 건강 챙기시고 공부에만 전념하세요. 소월의 편지를 받은 준혁은 감동했어요.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편직을, 소월아, 내 마음 고맙다. 나는 무사하니 걱정하지 마라. 너와 어머니가 보고 싶지만 공부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확인했고 마음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한편 고향에서 소월은 더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비단의 품질이 뛰어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멀리서도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소월은 한양으로 가는 상인들과 연결해서 자신의 비단을 한양에 내다 팔기 시작했고 버는 돈은 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드디어 과거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소월이 보내준 격려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준혁은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섰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 몇 달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준혁은 상위권으로 급제했어요. 축하하네. 이생원. 훌륭한 답안이었소. 준혁은 기뻤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소월이었습니다. 편지를 받은 소월은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님, 아버님, 도련님이 급제하셨어요. 정말 급제하셨다고요. 우리 아들이 해냈군. 소월아, 내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준혁은 고향 근처의 지방관직을 선택했습니다. 무엇보다 소월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몇 달 후, 준혁이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관복을 입은 준혁의 모습은 위풍당당했습니다. 소월아, 오랫동안 고생 많았다. 준혁의 첫마디에 소월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나리.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소월이 갑자기 자신을 나리라고 부르며 거리를 두자 준혁은 당황했어요. 소월아, 나는 예전 그대로야. 날이라고 부르지 말고 예전처럼. 안 됩니다. 이제 나리께서는 관리이시니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준혁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소월에 대한 감정이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한편 준혁의 혼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상급자들은 좋은 집안의 딸을 소개해주겠다며 나섰어요. 준혁은 이런 제안들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마음이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준혁은 소월을 조용한 곳으로 불러내어 이야기했습니다. 소월아, 나에게는 소중한 사람이 있다. 그러시군요. 그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부터 나를 믿어주고 도와준 사람이야. 그 사람 없이는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없었지. 소월은 눈물이 글썽했어요. 준혁이 누구를 말하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소월아, 그 사람이 바로 너야. 준혁의 고백에 소월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내 진심이다, 소월아. 나는 널 사랑한다. 준혁의 고백에 소월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나리. 저 같은 여종을. 하지만 이건 안 됩니다.
나리의 앞길에 방해가 될 거예요. 소월의 말에 준혁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 건 상관없다. 내 앞길은 옛날 옛적 안동 낙동강 가에 한때는 이름 높던 퇴계학파의 양반 집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집은 이미 몰락하여 기와 몇 장이 떨어져 나간 채 겨우 체면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의 마지막 혈통인 이준혁은 25의 나이에도 과거를 보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집에는 특별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소월이라는 이름의 여종이었어요. 소월은 다른 여종들과는 달랐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알았고 약초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살림을 꾸려나가는 지혜가 남달랐습니다. 하지만 소월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슬픈 과거도 있었죠. 어느 가을 저녁, 준혁이 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있는 소월에게 말했습니다. 소월아, 오늘도 고생이 많구나. 소월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아닙니다. 도련님. 이 정도야 당연한 일이지요. 소월의 대답은 늘 그랬듯이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소월은 이 집에 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12살 때 이 집에 왔으니 이제 22살이 된 소월에게 이곳은 진짜 집과 다름없었습니다. 소월의 본래 집안은 대대로 향리를 지낸 중인 계층이었어요. 하지만 소월의 아버지가 관리들의 부정을 고발했다가 오히려 누명을 쓰고 집안이 몰락하게 되었죠. 가산을 모두 잃은 소월의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어린 소월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어디든 가서 일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향리 출신이라는 소월의 신분 때문이었어요. 양반들은 향리 집안 딸을 여종으로 부리기엔 부담스럽다 하며 소월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향리 출신을 어떻게 부려먹겠소? 그런 집안 딸이면 글도 읽을 텐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소? 이런 식으로 여러 집에서 거절을 당하며 소월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이준혁의 아버지가 소월을 받아준 것이지요. 다른 집들이 모두 거절할 때 이 집만은 소월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아이고, 어린 것이 고생이 많았구나. 우리 집이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도록 하마. 이준혁의 아버지는 소월의 사연을 듣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소월은 마음속 깊이 결심했어요. 이 집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입니다. 소월이 이 집에 온 후부터 집안 살림은 눈에 띄게 나아졌어요. 소월은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온갖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장에 나가서는 가장 싼 값에 가장 좋은 재료를 구해왔고 산에 올라가서는 약이 되는 풀들을 캐어다가 말려두었어요. 또한 소월은 글을 읽을 줄 알았기 때문에 준혁의 공부에도 은근히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소월아, 이 한자가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가끔 준혁이 어려운 글자를 물어보면 소월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글쎄요, 도련님. 제가 알기로는 이 글자가 지혜를 뜻하는 것 같은데요. 소월의 답이 늘 정확했기 때문에 준혁은 점점 그녀의 박식함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월은 자신이 너무 나서지 않도록 조심했어요. 여종의 신분으로 주제넘게 굴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밤, 준혁의 어머니가 갑자기 열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의원을 부를 돈도 없는 상황에서 온 집안이 혼란에 빠졌어요. 그때 소월이 나섰습니다. 마님, 제가 아는 약초가 있습니다.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요? 소월은 평소에 모아둔 약초들로 정성껏 탕을 다렸어요. 그리고 밤새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간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다음 날 아침 어머니의 열이 많이 내렸어요. 이 아이가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구나. 어머니는 소월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워했습니다. 그 순간 소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자신을 진짜 가족처럼 여겨주는 이 집안 사람들이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준혁의 과거 시험 문제였습니다. 준혁은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었지만 과거를 보러 갈 비용이 없었어요. 한양까지 가는 길비와 체류비, 그리고 시험 준비에 드는 각종 비용들을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소월은 밤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했습니다. 혼잣말, 도련님의 재주라면 분명 과거에 급제할 수 있을 텐데. 돈 때문에 기회를 놓칠 수는 없어. 소월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준혁을 도와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어느 달 밤, 소월은 홀로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혼잣말, 이제 은혜를 갚을 때가 왔어. 그 후로 소월은 본격적으로 집안의 재정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소월이 한 일은 집안에서 쓰이지 않는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오래된 서적, 사용하지 않는 그릇이나 가구들을 하나둘 팔았습니다. 소월아, 이런 것들까지 팔아서 무엇하느냐? 준혁이 안타까워했지만 소월은 의연했습니다. 도련님, 이런 것들은 다시 사면 됩니다. 하지만 도련님의 재주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소월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장터에 나가 다른 상인들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어떤 물건이 언제 비싸게 팔리는지를 파악했어요. 또한 자신의 바느질 실력을 활용했어요. 마을의 부유한 집부인들을 위해 정교한 자수 작업을 해주거나 아이들 옷을 지어주고 품삯을 받았습니다. 이 자수 솜씨가 어찌 이리 곱단 말인가? 마을의 김부인이 소월이 놓은 자수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소월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뻤어요. 소월의 또 다른 특기는 약초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몸이 아플 때면 소월을 찾아왔어요. 소월 아가씨가 지어준 약을 먹고 나니 기침이 뚝 떨어졌네. 그 아이 손에는 복이 있나 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월의 평판은 날로 높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월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마을의 가장 부유한 최판서 댁에서 큰 잔치를 열게 되어 일손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소월은 주저하지 않고 최판서 댁을 찾아갔습니다. 소인은 이 마을에서 살림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잔치 준비에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돕겠습니다. 소월은 잔치 준비 기간 동안 부엌일부터 손님 접대까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이런 솜씨를 가진 여인을 어디서 구했소? 손님들의 칭찬에 최판서도 흐뭇했습니다. 잔치가 끝난 후 최판서는 소월에게 평소보다 훨씬 많은 품삯을 주었어요. 하지만 소월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소월은 마을 안악들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어느 집에서 일손이 필요한지, 어떤 일이 더 돈이 되는지를 파악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준혁이 안쓰러워했지만 소월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도련님, 저는 괜찮습니다. 이 집에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월의 말에 준혁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준혁은 소월을 단순한 여종으로만 보지 않게 되었어요. 어느 봄날 저녁, 소월이 장에서 돌아와 살림을 정리하고 있는데 준혁이 다가왔습니다. 소월아, 내가 모은 돈이 이제 제법 되는 것 같구나. 네, 도련님. 아직 부족하지만 조금 더 모으면 한양까지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준혁은 달빛 아래에서 보는 소월의 모습이 어찌 이리 아름다운지 마치 선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맙다, 소월아.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야. 소월은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혁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봄이 깊어가면서 소월은 작은 상술까지 부리기 시작했어요. 이웃 마을에서 명주실 값이 크게 올랐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아주머니들, 명주실을 짜서 이웃 마을에 내다 팔면 어떨까요? 평소보다 2배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소월의 제안에 마을 안악들은 협력했고 모두가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소월이가 아니었으면 이런 돈벌이는 꿈도 못 꿨을 게야.
그 아이 머리가 정말 좋구나. 한편 준혁은 소월의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월아, 내게 이런 재주까지 있는 줄 몰랐구나. 저도 몰랐습니다. 도련님. 그냥 도련님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것저것 해보다 보니 그런 어느 날 이웃마을 부유한 김진사 댁어른이 오래된 기침병으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월은 용기를 내어 김진사 댁을 찾아갔어요. 소인이 약초에 대해 조금 아는 바가 있습니다. 어른의 병을 한번 살펴보게 해주십시오. 며칠간 소월이 정성껏 달인 약을 드신 어른의 기침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 김진사는 소월에게 넉넉한 사례금을 주었습니다. 그 돈은 소월이 지금까지 모은 돈보다도 많은 액수였어요. 드디어 준혁의 과거 비용을 모두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이냐, 소월아. 이제 정말 한양에 갈 수 있는 거냐? 네, 도련님. 이제 마음 놓고 과거 준비를 하세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마당에 나란히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월아. 내가 한양에 가면 오랫동안 헤어져 있게 되겠구나. 소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련님이 과거에 급제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저는 괜찮습니다. 소월은 애써 밝은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혁은 그런 소월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늦었습니다. 들어가서 쉬세요, 도련님. 소월은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준혁은 그런 소월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과거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서 소월은 준혁이 한양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부터 10까지 꼼꼼히 챙겨주었어요. 도련님, 이 약재는 몸이 안 좋을 때 드시고요. 이건 소화가 안 될 때 우려 드시는 거예요. 소월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니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구나. 무슨 말씀을 하세요, 도련님. 도련님이 급제하시면 저도 기쁠 거예요. 드디어 떠나는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련님. 소월은 대문 앞까지 따라 나와 준혁을 배웅했어요. 몸 조심하세요, 도련님. 그리고 꼭 급제하셔야 해요. 소월아,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있어라. 그리고 고맙다. 준혁이 멀어져 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소월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며칠 후 소월은 마을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준혁이 한양으로 가는 길에 도적을 만났다는 이야기였어요. 정말인가요? 도련님이 다치신 건 아니죠?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하네. 하지만 짐을 많이 잃었다더군. 소월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자신이 모아둔 여분의 돈을 꺼내 한양으로 가는 상인편에 붙였어요. 편직을 도련님께서 몸은 무사하신지요? 돈이 부족하실까 봐 조금 보내드립니다. 부디 건강 챙기시고 공부에만 전념하세요. 소월의 편지를 받은 준혁은 감동했어요.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편직을, 소월아, 내 마음 고맙다. 나는 무사하니 걱정하지 마라. 너와 어머니가 보고 싶지만 공부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확인했고 마음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한편 고향에서 소월은 더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비단의 품질이 뛰어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멀리서도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소월은 한양으로 가는 상인들과 연결해서 자신의 비단을 한양에 내다 팔기 시작했고 버는 돈은 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드디어 과거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소월이 보내준 격려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준혁은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섰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 몇 달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준혁은 상위권으로 급제했어요. 축하하네. 이생원. 훌륭한 답안이었소. 준혁은 기뻤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소월이었습니다.
편지를 받은 소월은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님, 아버님, 도련님이 급제하셨어요. 정말 급제하셨다고요. 우리 아들이 해냈군. 소월아, 내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준혁은 고향 근처의 지방관직을 선택했습니다. 무엇보다 소월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몇 달 후, 준혁이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관복을 입은 준혁의 모습은 위풍당당했습니다. 소월아, 오랫동안 고생 많았다. 준혁의 첫마디에 소월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나리.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소월이 갑자기 자신을 나리라고 부르며 거리를 두자 준혁은 당황했어요. 소월아, 나는 예전 그대로야. 날이라고 부르지 말고 예전처럼. 안 됩니다. 이제 나리께서는 관리이시니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준혁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소월에 대한 감정이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한편 준혁의 혼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상급자들은 좋은 집안의 딸을 소개해주겠다며 나섰어요. 준혁은 이런 제안들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마음이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준혁은 소월을 조용한 곳으로 불러내어 이야기했습니다. 소월아, 나에게는 소중한 사람이 있다. 그러시군요. 그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부터 나를 믿어주고 도와준 사람이야. 그 사람 없이는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없었지. 소월은 눈물이 글썽했어요. 준혁이 누구를 말하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소월아, 그 사람이 바로 너야. 준혁의 고백에 소월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내 진심이다, 소월아. 나는 널 사랑한다. 준혁의 고백에 소월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나리. 저 같은 여종을. 하지만 이건 안 됩니다. 나리의 앞길에 방해가 될 거예요. 소월의 말에 준혁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 건 상관없다. 내 앞길은 옛날 옛적 안동 낙동강가에 한때는 이름 높던 퇴계학파의 양반 집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집은 이미 몰락하여 기와 몇 장이 떨어져 나간 채 겨우 체면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의 마지막 혈통인 이준혁은 25의 나이에도 과거를 보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집에는 특별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소월이라는 이름의 여종이었어요. 소월은 다른 여종들과는 달랐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알았고 약초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살림을 꾸려나가는 지혜가 남달랐습니다. 하지만 소월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슬픈 과거도 있었죠. 어느 가을 저녁, 준혁이 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있는 소월에게 말했습니다. 소월아, 오늘도 고생이 많구나. 소월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아닙니다. 도련님. 이 정도야 당연한 일이지요. 소월의 대답은 늘 그랬듯이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소월은 이 집에 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12살 때 이 집에 왔으니 이제 22살이 된 소월에게 이곳은 진짜 집과 다름없었습니다. 소월의 본래 집안은 대대로 향리를 지낸 중인 계층이었어요. 하지만 소월의 아버지가 관리들의 부정을 고발했다가 오히려 누명을 쓰고 집안이 몰락하게 되었죠. 가산을 모두 잃은 소월의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어린 소월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어디든 가서 일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향리 출신이라는 소월의 신분 때문이었어요. 양반들은 향리 집안 딸을 여종으로 부리기엔 부담스럽다 하며 소월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향리 출신을 어떻게 부려먹겠소? 그런 집안 딸이면 글도 읽을 텐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소?
이런 식으로 여러 집에서 거절을 당하며 소월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이준혁의 아버지가 소월을 받아준 것이지요. 다른 집들이 모두 거절할 때 이 집 많은 소월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아이고, 어린 것이 고생이 많았구나. 우리 집이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도록 하마. 이준혁의 아버지는 소월의 사연을 듣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소월은 마음속 깊이 결심했어요. 이 집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입니다. 소월이 이 집에 온 후부터 집안 살림은 눈에 띄게 나아졌어요. 소월은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온갖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장에 나가서는 가장 싼 값에 가장 좋은 재료를 구해왔고 산에 올라가서는 약이 되는 풀들을 캐어다가 말려두었어요. 또한 소월은 글을 읽을 줄 알았기 때문에 준혁의 공부에도 은근히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소월아, 이 한자가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가끔 준혁이 어려운 글자를 물어보면 소월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글쎄요, 도련님. 제가 알기로는 이 글자가 지혜를 뜻하는 것 같은데요. 소월의 답이 늘 정확했기 때문에 준혁은 점점 그녀의 박식함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월은 자신이 너무 나서지 않도록 조심했어요. 여종의 신분으로 주제넘게 굴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밤, 준혁의 어머니가 갑자기 열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의원을 부를 돈도 없는 상황에서 온 집안이 혼란에 빠졌어요. 그때 소월이 나섰습니다. 마님, 제가 아는 약초가 있습니다.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요? 소월은 평소에 모아둔 약초들로 정성껏 향을 달였어요. 그리고 밤새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간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다음 날 아침 어머니의 열이 많이 내렸어요. 이 아이가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구나. 어머니는 소월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워했습니다. 그 순간 소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자신을 진짜 가족처럼 여겨주는 이 집안 사람들이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준혁의 과거 시험 문제였습니다. 준혁은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었지만 과거를 보러 갈 비용이 없었어요. 한양까지 가는 길비와 체류비, 그리고 시험 준비에 드는 각종 비용들을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소월은 밤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했습니다. 혼잣말, 도련님의 재주라면 분명 과거에 급제할 수 있을 텐데. 돈 때문에 기회를 놓칠 수는 없어. 소월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준혁을 도와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어느 날 밤, 소월은 홀로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혼잣말, 이제 은혜를 갚을 때가 왔어. 그 후로 소월은 본격적으로 집안의 재정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소월이 한 일은 집안에서 쓰이지 않는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오래된 서적, 사용하지 않는 그릇이나 가구들을 하나둘 팔았습니다. 소월아, 이런 것들까지 팔아서 무엇하느냐? 준혁이 안타까워했지만 소월은 의연했습니다. 도련님, 이런 것들은 다시 사면 됩니다. 하지만 도련님의 재주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소월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장터에 나가 다른 상인들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어떤 물건이 언제 비싸게 팔리는지를 파악했어요. 또한 자신의 바느질 실력을 활용했어요. 마을의 부유한 집부인들을 위해 정교한 자수 작업을 해주거나 아이들 옷을 지어주고 품삯을 받았습니다. 이 자수 솜씨가 어찌 이리 곱단 말인가? 마을의 김 부인이 소월이 놓은 자수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소월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뻤어요. 소월의 또 다른 특기는 약초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몸이 아플 때면 소월을 찾아왔어요. 소월 아가씨가 지어준 약을 먹고 나니 기침이 뚝 떨어졌네. 그 아이 손에는 복이 있나 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월의 평판은 날로 높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월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마을의 가장